17번은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매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고가 봉인 경매, 최고가 밀봉 경매라고도 하고요. 모든 경매 참가자인 입찰자가 동시에 봉인된 입찰가를 써내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고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차가 봉인 경매 또는 차가 밀봉 경매라고도 합니다. 최고가 봉인 경매와 경매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불하는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수령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국식 경매입니다. 이것은 오름 입찰 경매라고 하고요. 이것은 경매자가 초기 가격을 부른 후에 그리고 각 입찰자는 오름 입찰의 경매 방식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누가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른 가격을 지불하고 수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네덜란드식 경매인데 이것은 내림 입찰 경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3번 영국식 경매와 반대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처음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가 해당 가격을 지불하고 수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매는 상대방의 입찰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찰 금액을 정해야 하므로 게임 이론으로 연구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찰 금액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입찰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찰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대칭 정보하에서의 전략적 행위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으로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예술품 경매로 유명한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는 입찰제 방식의 경매를 실시한다. 세일드 비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봉인 경매인데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는 영국식 경매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제2가격 입찰제. 이것은 2번의 차가 봉인 경매를 의미하죠. 이것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매 방식이다. 이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것이고 단지 지불하는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이것이 답인데 승자의 불행은 경매의 승자가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을 뜻한다. 정의 자체를 잘 기술하고 있죠. 이 영국식 경매를 예를 들면 가장 최후까지 남는 사람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수령해 가는 방식인데 경매가 과열이 되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보기고요. 일주일 전에 발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분이 이 경매 이론에 공헌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론에 이 승자의 불행을 방지하는 경매 방식을 고안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8번,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화량 등의 정책 변수가 실물 부분에 파급되는 경로를 화폐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키면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고 이자율이 실물 시장에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파급되는 그러한 경로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2번,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폐쇄경제보다 변동환율 제도화의 개방경제에서 더 큰 총수요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아까 13번에서 살펴봤지만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폐쇄경제였다면 이 제로의 초기 균형에서 확장적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 단기 균형이 이 원으로 형성이 되고 이것 자체가 장기 균형이 되는데 변동환율 제도와의 개방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그럼에 따라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이 2까지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총수요 증대 효과가 폐쇄 경제 하에서는 Y0에서 Y1까지 증가하지만 변동환율 제도와의 개방 경제에서는 Y2까지 증가하니까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자율을 내리는 확장적 화폐금융 정책은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화폐금융 정책은 실업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의 확장적 화폐금융 정책과 긴축적 화폐금융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변동환율 제도와 다르게 환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장적 통화정책을 보면 최초 균형 이 제로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LM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내 균형이 이 원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국내 시장 이자율이 낮으니까 해외로 자본이 유출돼서 환율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국내 통화를 매입하고 외화를 매도해서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LN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최초의 균형점 E0가 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소득도 불변 그리고 이자율도 해외시장 이자율에서 불변이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축적 통화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로점에서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줄이면 LN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투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투점에서는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 하락에 압박을 받게 되는데 중앙은행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역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국 통화를 매각하고 외화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최초의 균형점 E0가 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고 이자율 역시 해외시장 이자율과 동일한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즉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고 했고 그리고 긴축적 화폐금융정책은 실업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둘 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물가안정 목표제는 화폐금융정책의 대외적 측면을 중시하고 정책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신뢰 문제를 완화한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목표 물가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외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이 맞고 그 다음 정책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신뢰 문제 즉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비일관성이 가져다주는 신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비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T기 시점에서 최적인 정책이 T+1 시점에서 최적인 정책이 아니게 돼서 정책 당국이 정책을 바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정책의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목표 물가를 공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는 이 정책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솔로우의 성장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순한 솔로 모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 모형의 가정입니다.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이고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량 변수보다는 1인당 변수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것을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인구수 L로 나누면 L분의 Y는 스몰 y가 되고요. 우변은 정리하면 L분의 K를 스몰 k로 놓으면 A 곱하기 스몰 k의 2분의 1승이 돼서 이 스몰 y는 스몰 k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이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입니다.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하고 그래서 총 공급이 소비와 투자의 합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태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저축은 저축률 곱하기 소득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소비는 1-저축률 곱하기 소득이 되겠죠. 여기서 저축률은 평균 저축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3번과 4번의 식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균형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인당 생산함수가 1인당 자본의 함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결국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1인당 자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왼쪽에 와보시면 1인당 자본량은 L분의 K였죠. 이것을 이제 변화율의 형식으로 바꿔주면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변화율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량 자본의 변화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본의 변화분을 먼저 구해 보겠는데요. 자본의 변화분은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저축과 투자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투자 대신에 저축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스몰 k의 변화율을 구할 때 라지 k 닷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몰 s 곱하기 k분의 y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n이 되는데 이 총량 변수인 y와 k를 1인당 변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L로 나눠줍니다. L로 나눠주면 이것은 S 곱하기 스몰 y 나누기 스몰 k가 되고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경제의 초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에서는 이 스몰 k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균제 상태의 방정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경제의 생산함수 스몰 y는 스몰 fk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축률을 곱한 s 곱하기 y가 아래 있고 그 다음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 직선 이것이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스몰 k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축과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k가 결국 균제 상태의 균형식의 좌변과 우변을 나타냅니다. 즉 왼쪽은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고요. 오른쪽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되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이 경제는 초장기적인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가 됩니다. 1인당 자본량이 K스타이고 이때 1인당 소득은 Y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 1번 한 경제 내에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 보시면 1인당 자본량인 스몰 k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은 증가율은 작아지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최초에 경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 정상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달라진다. 자, 이 그래프에서 스몰 kp와 스몰 kr이 있는데 스몰 kp는 가난한 나라이고요. 스몰 kr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는 자본 축적이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쪽에서 출발하나 이쪽에서 출발하나 최종적인 도달점은 K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K스타에서 균제 상태의 조건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에 경제가 이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든 부유한 상태에서 출발하든 정상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K스타로 같아집니다. 이것은 이 생산함수가 1차 동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이고 한계생산 체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인구 증가율이 양수인 경제라도 정상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총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정상 상태의 국민소득, 이 Y스타는 스몰 Y스타죠.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을 의미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자본량이 정상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총 국민소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인당 변수가 총 변수를 인구로 나눠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당 변수의 변화율,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균제 상태에서는 제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인데 문제는 이 우변입니다. 이것이 비록 제로이지만 이 우변에서 총량 변수인 총 자본량의 변화율은 0이 아닙니다. 즉, 총 자본량의 변화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이 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총 자본량의 변화율 라지 K분의 라지 K 닷은 균제 상태에서 라지 L분의 라지 L 닷과 같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구 증가율 N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1인당 변수는 균제 상태에서 증가하지 않지만 총량 변수는 인구 증가율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물어본 국민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율인 스몰 y 단 나누기 y 역시 균제 상태에서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얘는 총량 변수인 총 국민소득의 변화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과 같죠.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스몰 n이니까 이 총 국민소득의 변화율도 스몰 n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균제 상태 혹은 정상 상태에서는 총 국민소득이 인구 증가율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현실적으로 신기술의 국가 간 빠른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솔로 성장 모형은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를 잘 설명해 준다. 신기술이 국가 간에 빨리 전파가 된다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성장률 격차가 더 빨리 좁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를 잘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일본 엔화 환율은 미국 달러당 엔화 금액으로 표시한다. 현재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라고 하자 미국 물가상승률 3%, 일본은 2%일 때 구매력 평가설이 예측하는 엔화의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각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일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유일하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2는 이 문제에서 달러당 엔화 금액으로 표시한 환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해외, 그리고 P는 일본의 물가, P스타는 미국의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가 상승률로 수치를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하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률은 일본의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되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니까 계산을 하면 엔화의 명목환율 변동률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을 보겠습니다. 실질 환율은 국내 가격분의 국내 화폐로 나타낸 해외의 물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일본의 물가분의 명목 환율 곱하기 미국의 물가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변화율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전개를 해주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명목 환율의 변화율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다 우리가 도출하거나 주어졌죠. 그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것은 0이 되고 이 이야기는
실질 환율의 변화율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 명목 환율은 1% 하락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명목 환율의 하락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고, 그리고 실질 환율의 변동률이 제로죠. 그럼 실질 환율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